주식을 하면은 가장 어려운 게 매수가 아니라 매도예요. 매수는 그냥 좋은 시기에 남들 살 때 따라 사도 수익이 납니다. 문제는 매도에 따라서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손실이 나요. 비싸게 샀다 하더라도 매도 타이밍을 잘 가져가면은 손실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싸게 샀는데도 불구하고 매도 타이밍이 안 좋으면은 물려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은 증시가 많이 올랐으니까 매수 타이밍보다는 매도 타이밍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매도 타이밍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새벽에 시작될 금리 인하인데요. 확률이 97%예요. 그러니까 하긴 한다는 거죠. 그럼 기준금리는 4.5%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4%예요. 연준이 금리를 0.5% 인하했던 몇 달 전부터 채권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인플레가 잡히기도 전에 금리를 인하해서 기대 심리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완전히 잡히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다음 달 금리를 또 내렸어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금리를 또 내리려고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내년에 인플레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채권 시장에서는 인플레 재발을 예상하고 있고 연준은 그걸 알면서도 금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 FOMC 끝나고 나면 파월 의장한테 그런 질문들을 공격 세례를 할 건데 파월 의장이 이거를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것 같다. 매도 타이밍이 그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파월 의장이 연착륙에 성공했다고 하면서 자축을 했었잖아요. 내년에는 파월 의장이 대망신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도 인플레가 안 잡히고 있는데요. 내년에 트럼프는 1월부터 관세를 부과할 기세예요. 엄청난 관세는 수입 물가 급등을 부릅니다. 공급에서 물가가 크게 오르는 이벤트가 벌어지면은 공급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가 위축돼요. 우리는 그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설마 셀프로 스태그플레이션을 만나려고 하진 않을 거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미국 역사상 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인플레를 가지고 우리가 막 스태그야 좀 약간 설레발을 치는 것도 약간 있긴 있습니다. 인플레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상태, 이 상태를 뭐라 부를까 명칭하자면 그래도 스태그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강한 스태그가 아니라 약한 스태그 정도를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트럼프가 첫 해부터 미국 경제를 그렇게 만들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트럼프의 발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경제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본인들의 지지율 그리고 정책 드라이브 이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 위에 있다는 거죠. 몇 번 정도의 관세 인상은 미국 경제가 버텨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난해도 상대가 더 가난하면 된다. 이 전략을 쓸까봐 지금 걱정인데 12월 점도표가 나오는데 9월 달에는 내년 말로 해서 3.5% 정도 굉장히 낮은 수준을 생각했는데 이게 다시 올라오겠죠. 하지만 실제로 내년에 금리를 못 내리는 시나리오도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미국 채권물 금리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 거죠. 만약에 금리를 못 내린다? 그럼 미국이 고금리를 3년째 견뎌야 되는데 올해도 소비가 위축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장담할 순 없죠. 아무리 튼튼한 경제를 하더라도 고금리로 계속 때리면은 아픕니다.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부터 아파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산층도 같이 무너지겠죠. 그런데 증시가 버틴다? 말이 안 되죠. 미국이 트루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인플레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트루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주택가격 비율이 좀 낮아요. 그래서 저는 요걸 많이 활용하는데요. 인플레가 3%인데 금리를 내린다? 이거 자체가 파월이 고의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있는 거거나 아니면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저는 고의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증시가 크게 올랐죠. 그래서 가계자산이 늘어서 빈부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자산이 있는 사람은 소비를 계속할 수 있어요.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근데 없는 사람들은 침체를 겪고 있어요. 이중적인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파월이 인플레를 무시하면서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서서히 내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준이 그동안 실수는 침체가 오고 나서 금리를 내렸다는 점인데 만약에 이게 선제적인 금리 인하라면은 미국의 내년 침체가 약하게 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호재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CPI 지수를 보면은 전년 대비 3달 연속 상승세예요. 2.7%인데 3%를 찍는 순간이 오면은 시장은 인플레가 왔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겠죠. 생산자 물가지수는 더 심각합니다. 3%를 찍었습니다. 3개월째 생산자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생산자는 재료 상승, 인건비 상승을 그대로 맞잖아요. 가격 인상에 포함할 수밖에 없어요.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보다 지금 상승이 더 가파르잖아요. 시간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로 전이됩니다. 즉 CPI도 내년 초에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PC라고 불리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는 9월에 2.1%, 10월에 2.3%가 나왔고요.
이번 11월 예상이 2.6%입니다. 12월 예상은 2.75%. 계속 오름세로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파월이 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멈춰도 되는데 굳이 이걸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2월은 스킵하고 다음번에 상황을 봐서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12월에 금리 인하를 하고 이제 당분간 금리 인하를 중단하겠다는 발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럼 시장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데이터에 따라서 다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지금 CPI라든가 PCE가 지금 수준이면 괜찮은데 여기서 계속 상승세 추세를 내년 초에 보여준다? 그러면 금리 동결이 아니라 다시 인상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인상할 거 지금 왜 금리 인하를 하느냐, 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신뢰성을 잃어버리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겁니다. 차라리 총알을 한 발 남겨두는 게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더 낫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파월도 이걸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총알을 쓰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의 힌트는 유럽인데요. 차라리 유럽처럼 경제 회복은 더디고 물가 하방 위험이 있어서 금리 인하를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솔직하다고 봅니다. 미국의 지금 타이밍은 선제적 금리 인하에 속하죠. 상황보다 조금 더 금리 인하를 먼저 하는 느낌이잖아요. 파월이 금리 인하한 다음에 이제 둔화의 낌새가 보인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게 되면은 증시는 그날이 고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이유가 자신들 경제는 괜찮은데 유럽과 아시아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 공간을 더 내주기 위해서 본인들이 금리를 내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한국 증시가 오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과거에 멕시코가 디폴트가 났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미국 은행들이 대멕시코 투자 시대여가지고 투자를 너무 많이 했어요. 돈을 물렸잖아요. 돈을 떼일 것 같으니까 연준을 압박합니다. 금리 인상 멈추고 금리 인하해 해서 금리 인하를 시원하게 해줬어요. 결국 금리 인상이란 금리 인하는 미국의 이익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그리고 이번 파월의 금리 결정은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압박 없이 본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결정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도 10년물 금리는 별로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에 미국 10년물 금리가 내려가면은 미국 10년물 금리랑 격차가 줄어듭니다. 아직까지는 3.2% 차이가 나요. 여유가 좀 있죠. 하지만 내년에 미국 침체 가능성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은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3%대로 급격히 내려옵니다. 내년에도 금리 인하 예상이 늘어날 수 있겠죠. 일본도 목요일 아침에 금리 결정하는데 일본은 안 올릴 이유가 없는데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상황이 반대예요. 일본은 채권 시장은 이미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전부터 0.1%가 올랐어요. 내년에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점점 좁아지기 시작하고 여기서 미국의 침체 우려까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주식시장도 피크아웃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미국 주식을 먼저 파는 사람이 승자가 되잖아요. 급속도로 나스닥이 빠지겠죠. 그런 이유에서 지금은 미국 경제가 버텨줄 수만 있다면은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게 차라리 증시에서는 낫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FOMC에서 금리 인하가 97%니까 하긴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뉘앙스,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이제 꼬투리 잡아서 기사를 쓸 거고, 언론 월가에서는 그거를 해석해서 침소봉대를 하겠죠. 그러면서 증시가 롤링을 탈 것 같은데 예상하기 쉽지 않지만 이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나는 충분히 번 것 같아, 이제는 좀 분할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시작해야죠. 지금은 아직 더 올라갈 폭이 많으니까 이 정도 조정에 흔들리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버텨야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그 폭에 대해서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거에 한 70% 정도 왔을 때 그때부터 매도를 시작해도 괜찮더라. 보통 100%라 생각한 때가 고점이 아니라 70%라 생각한 때가 고점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주식은 매수보다 매도가 훨씬 더 어렵다. 왜냐하면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주식이 10만원짜리가 100만원 가야 되는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벤트로 인해서 70만원에서 흐름이 끝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미련이라던가 욕심이라던가 공포,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의 매도 타이밍을 흔들리게 만들죠.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식 잘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워낙 잘하지만 다른 사람 유튜브도 보고 책도 읽고 다른 사람들이 요새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가, 투자 방법도 듣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초보다 고수다 이런 거에 너무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걸 한번 점검해보고 업그레이드 할 건 없는가, 이런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투자 방법이 20년 정도 했는데 계속 진화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 방법은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수정해보고, 이 방법이 좋으니까 트렌드에 맞으니까 이거를 좀 차용해보고 하면서 제 투자법을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워렌 버핏도 원래는 벤저민 그레이엄 때문에 가치 투자자였는데 성장형 투자자로 조금씩 진화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2위 부자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 방법도 존경하지만 제가 하는 투자 방법도 한번 좀 들어봐 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2025년 주식 전망 책을 내면서 이제 텐베거 강의도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2025년은 23년, 24년이랑 투자 방법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진화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거시경제 흐름 상황으로 봤을 때, 트럼프를 봤을 때 여러분이 투자 난이도를 쉽게 만들어주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텐베거 주식 특강 준비하고 있거든요. 더보기에 링크 놓을 테니까 많은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